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황사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오후부터는 황사가 점차 약해지긴 하겠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고항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다시 유입된 황사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과 강화, 광주와 군산 등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 기준치의 5배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250 마이크로그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경기도와 대전, 충남과 호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중국의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황사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오늘도 외출을 삼가고 일반인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쓰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오늘 오후에 점차 약해지겠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공항진입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건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 투표 참여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참다운 국민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짧은 기간 치러진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더 꼼꼼히 따져서 투표해달라고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된 후보는 사퇴한 후보를 포함해서 모두 15명입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역대 가장 긴 28.5cm나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기표란의 높이도 0.3cm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잘못 찍을 가능성도 커졌겠죠. 실수로 잘못 기표했다면 다시 투표용지 달라고 해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표한 용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전 투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병남 기자가 유의할 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광주 광산구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를 마친 A씨가 갑자기 투표 용지를 바꿔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실수로 투표도장을 찍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오셨는데 시야에 잘 안 들어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곳에 이제 기표가 된 거여서 관리관은 한 사람당 한 장의 투표 용지만 주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투표 용지를 교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투표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표는 무효가 됐고 훼손 경위에 따라선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를 잘못했을 경우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투표도장을 찍을 때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후보별 기표란 사이에 여백이 아예 없다는 말이 SNS상에 퍼졌는데 착시 현상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개표는 투표 용지가 길어지는 바람에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 용지 분류에 1.6배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선관위는 전망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소식입니다. 30대 정치 신의 에마뉴엘 마크롱 후보가 극우 정당의 르펜 후보를 누르고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전에 정당을 급히 창당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왜 그런지 파리에서 배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마크롱이 65% 이상의 득표율로 르펜 후보의 30%포인트 정도 앞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찌감치 루브르 박물관 정원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마크롱 지지자들은 대통령 마크롱을 외치며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Je vous servirai avec amour. Vive la République! Vive la France! 마린 르펜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지지자 집회에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J'appelle tous les patriotes à nous rejoindre.
afin de participer au combat politique décisif qui commence dès ce soir, plus que jamais dans les mois qui viennent. 올랑드 대통령에 이어 5공화국 8번째 대통령에 오르는 올해 39살 마크롱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현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한 마크롱은 전진이란 뜻의 앙마르슈를 창당한 지 1년 만에 대권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마크롱은 EU 잔류와 자유무역 등을 기치로 내걸면서 EU 탈퇴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르펜에 맞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고 정당 기반이 취약한 30대의 마크롱이 앞으로 프랑스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접촉에 나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 최원 특파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 등 북한 당국자들이 어제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유럽으로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일본 TV 아사히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과 내일 노르웨이에서 미국의 민간인 대북 전문가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미국 정부의 전직 고위직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접촉을 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전문가들이 만나는 이른바 1.5 트랙으로 표현하며 북미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현재 미 정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런 접촉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주제로 일상적으로 열린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TBS 방송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접촉이 직접적인 북미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최 국장 등이 유럽에 좀 더 체류하며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이번에는 그제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입니다. 원래 가장 먼저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상황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최신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완전히 꺼진 줄 알았었는데요. 강릉 산불이 밤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삼척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에 나섰던 헬기 정비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는 현재 초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해 11대의 산림 헬기가 진화에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오전 내내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 잡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60-70%대에 이른다며 바람이 잦아드는 오후에 지상 인력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잔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구역별로 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아 지속해서 관리,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재발화로 주택 전소와 같은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도로가 오늘 낮까지 통제됐고 지역 초등학교 한 곳이 임시 휴업했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산불 진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 38대와 인원 4,100여 명이 투입돼 진화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강한 바람과 험한 산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전 11시 46분쯤 삼척시 도계읍 도계농공단지 인근 하천변에 산림청 헬기 한 대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정비사 1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삼척 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진화 작업하면서 이동 중에 고압선에 살짝 걸리면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삼척 산불은 지금까지 100헥타르의 산림을, 강릉 산불은 산림 50헥타르와 민가 33채를 태운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SBS 홍순준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이죠. 19대 대통령 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주요 정당의 후보들 오늘 자정까지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오늘 마지막 유세에 나가기에 앞서 주요 후보들은 대국민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뽑아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고 싶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 세대에서 지지받고 싶습니다. 사상 최초의 통합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위대했습니다.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 일어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내일 홍준표가 대역전의 기적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국민께서 감동할 수 있는 정치, 대한민국을 다시 꿈꾸게 할 수 있는 정치,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저는 미래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희망의 미래를 열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 뒤에 서 계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기적의 역전 만루 홈런을 쳐내겠습니다. 저 유승민이 약속드립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촛불을 든 시민들의 승리를 위해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달려왔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편, 심상정을 지켜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어느 후보의 호소가 가슴에 와 닿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도은 전 서울신문 부국장, 그리고 SBS의 원일이 선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명의 후보들 마지막 호소 내용 들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네요.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절하고 비장하고 또 절박하네요. 그게 구구절절이 좀 묻어나는데 후보들 캠프들하고 후보들 개인들을 이렇게 쭉 모습들을 보면은 1강 2중이라고 불려지는 이른바 빅3 후보들뿐 아니라 나머지 2약으로 평가되고 있는 나머지 후보들도 완주와 동시에 전부 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지금 유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는 진다라는 선거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다 전부 다 이긴다라는 지금 계산하에 돼 있고 실제로 시나리오가 그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강 2중으로 지금 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안철수 후보 캠프들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가서 보면은 실제로 보면 다 대통령 된 후보들처럼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사전 투표율에서 보듯이 이번에 투표율이 지금 80% 넘을 거로 좀 돼 있고 워낙 그 유권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지지층들을 스스로들 골고루들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 그 각 후보들 모두 이긴다라는 전제 아래 마지막까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26% 나와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80% 넘기가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아니면은 넘기가 어려울까요? 제 생각은 그 언제쯤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가 높았던 걸 두고 그냥 비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전 투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다르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냥 쳤던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서 21% 정도 됐지 않습니까? 단순 도식해서 계산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5배를 합한다면은 100%가 넘어버리기 때문에요. 네. 어느 정도 차지할지.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 중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투표를 계산할 때 저는 플러스 요인은 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 거다. 기본적으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특히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 또 우리 이런 정치 과정을 역사의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이 있겠고 사전 투표 자체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하루밖에 없던 때에 비해서 상승 효과는 있겠죠. 적어도 저는 그냥 일반적인 주관적인 추측입니다만 2, 3% 상승 효과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선관위가 사전에 조사했던 내용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높게 나올 것이다. 다만 구여권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 혹시 투표 참여 동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 감점 요인이 있는데 이것저것 감안했을 때도 저는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에 75.8%보다는 조금은 높지 않겠는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네, 지난 5년 전 대선 때 75.8%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동훈 국장은요? 지난 대선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그 보수의 박근혜, 그다음에 진보의 문재인이 나와서 치열한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 진영이 그 전력을 총 집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75.8%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대하는 대로 80%를 훌쩍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후보가 이번에는 5명이 나와서 특히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막판에 선전을 하면서 새로운 그
지지자들 끌어올릴 동의는 되고 있는데 아마 80%를 훌쩍 넘어서 과거처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사전 투표율 이야기를 꺼낸 게 많은 분들이 좀 착시 현상을 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은 어차피 투표하실 분들이 미리 투표를 한 거지 26%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 투표율이 사상 최고 엄청난 투표율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단순 곱하기 그렇죠. 5를 곱하면 100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5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관위하고 각 선거 캠프를 보면 지금까지의 대선의 통계치를 놓고 보면 사전 투표율 곱하기 5가 얼추 실제 투표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틀이라는 게 있었고 연휴가 있었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미리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긴 있는데 선관위하고 지금 각 그 캠프로 보면은 분위기상으로 보면 고조된 거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고조됐던 분위기, 바로 97년도에 DJ 대통령 당선됐을 때의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가 80% 넘고 그 뒤로는 계속 다 70%대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때는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과 어떤 그런 요인이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정권 교체.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분명히 사전 투표율이 허수는 아니고 뭐 100%라고 하는 뭐 그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는 나오지는 없겠지만 80% 언저리는 무난히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뭐 이제 분석들을 지금 뭐 각 당 캠프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이번 대선 결과를 결정짓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은 좀 나오고 있고요. 각 후보들 오늘 이제 10시간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 곳곳을 누벼야겠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할 텐데 각 후보들의 동선 여러분께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마무리한다고 돼 있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홍대 앞에서 마무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충청 표심 잡고 서울로 와서 홍대에서 마무리. 그러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오늘 홍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시간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만나게 동선이 짜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장소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좀 비껴서는 가지만 어찌됐든 젊은 층을 겨냥해서 홍대 쪽으로 간다라는 거. 심상정 후보조차도 젊은이의 결이 신촌에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 이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문재인, 홍준표는 어찌됐든 경부선을 타고 오르내리고 있는 거고 나머지 안철수 후보는 이제 충청권에다 집중하고 난 뒤에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은 빠진 데가 있잖아요. 광주, 호남이 빠져 있죠. 이미 그 광주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표심의 정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각 당 캠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유승민 후보가 젊은 층 집중 공략 아마 서울 지역 계속해서 도는 것 같습니다. 명동에서 마무리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선거운동 종료까지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그냥 이름을 붙인 거겠죠? 12시간 가까이. 이미 정오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세를 하는 이제 그런 장소를 잡은 것 같은데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했죠. 보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시간은요. 상징적으로 광화문 등에 등장해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겠지만은 마지막 마무리는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마무리하는 걸 택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이 원래 오늘 마지막 유세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데는 광화문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는데 광화문에 갔다가 강남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밤 10시 넘어서는 대규모 유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유세를 10시 전에 하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문인데 사실상 서울광장이죠. 거기서 대규모 유세를 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세를 안 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고 홍대 앞이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마지막 선거 운동 지역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아까 명동 나왔는데 혹시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 명동 유세하다가 차기 주자로 정동영, 추미애를 계속 들어올려가지고 후보 단일화 했던 정몽준 후보가 불쾌해가지고 마지막 날 지지 철회선언도 아직도 뭐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후보들 이제 10시간도 남지 않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전 사흘 연휴 있지 않았습니까?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후보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4월 연휴 기간 표심이 최종적으로 사실상 결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 연휴 기간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무려 1,100만 명이 사진 찍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홍준표가 한국 보수 정당의 적통입니다. 들어주시고 우리 카메라로 우리 후보자님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산되시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한번 기적을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 가장들을 위해서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정 협회 홍준표를 잡는 것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후보들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연휴 기간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주요 정당의 후보들 가운데 홍준표 후보 제외하고는 다 산불 현장에 달려갔죠. 홍 후보 빼고는 이제 다 갔죠. 다 가서 이제 그 바쁜 와중에도 거기는 가서 그 피해자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그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했다고 다 판단들을 했어요. 홍 후보는 부인을 보냈다고 좀 얘기는 좀 했죠. 그래서 이 지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저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항상 매뉴얼이 있어요. 각 캠프들마다 보면. 우리 이동훈 대변인 뭐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어떠한 일정을 쭉 짜서 가도 대형 자연재해가 생기면 어떻게 짜서 어떻게 간다라고 다 매뉴얼들이 있는데 이번엔 그 매뉴얼대로 다 갔어요. 그 가면은 저렇게 앉아서 하는 거, 손 붙잡는 거, 또 다 이렇게 목소리 톤 내리는 거 이런 거 다 룰이 다 있죠. 그런 게. 예. 그리고 기억나는 장면이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모두 그 이재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도 기억에 남고요.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재난이 선거운동 기간에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칫하면 이게 또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과거처럼 뭐 지도부들 보고받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후보들은 그런 점은 굉장히 유념한 것 같습니다. 그런 조금 전에 주영진 앵커가 지적했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게서 다 하겠다는 것인데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라든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전에 또 세월호 때 청와대 컨트롤 타워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긴 하지만은요. 이번에 주요 후보들이 다 청와대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요 일이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청와대 하는 역할이 커지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후에 청와대를 어떻게 조정할지 한번 이거 시스템 차원에서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SBS 스페셜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 재임 8년 기간의 비디오 기록을 그 스페셜에서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국가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 미국인들은 오바마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하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실제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오바마 리더십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대형 재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국가 리더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장 큰 바로 공감의식이죠. 국민과 공감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실패했던 대통령들의 가장 큰 부재는 바로 그걸 달리는 소통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 국민과 공감하는 그런 것이긴데 방금 얘기했던 특히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게 필요했겠죠.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 2달 정도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이후에 그것이 정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고통이 됐고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씨앗도 거기서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동훈 부국장께 좀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네. 조금 전에 5명의 후보들의 4월 연휴 기간의 유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눈길이 이제 가는 게 다른 후보들은 어쨌든 유세 차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걸으면서 이른바 뭐 뚜벅이 네. 유세라고 하는데 네. 그 안철수 후보의 뚜벅이 유세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일단 선거운동으로 그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우선 당과 차별화.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만 못하니까요. 두 번째는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성 정치와의 차별화는 성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득표에 그 좋은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뭐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세에 영향을 미칠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한 호남에서 어떤 유권자가 안철수 후보한테 어디까지 걸으실 거냐고 한번 물어봤죠. 그때 안 후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걸어가지고 땅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표를 정해서 5월 9일이 넘어도 계속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얘기인지 그 안에 조금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일이 기자 지금 이동훈 국장이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의원직 사퇴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대선 이후에도 계속 걸어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선 때까지 걸어가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면 정치를 은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져도 계속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제 예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뚜벅이 유세 자체는 저는 처음 봤어요. 모두 다 처음 봤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유세 방식이고요. 안철수가 가장 잘하는 유세 방식이에요. TV 토론 별로 좋은 점수 받지 못했어요. 대중연설 아직도 어색해요. 그러나 배낭 메고 저렇게 들어가서 1대1로 조곤조곤하고 1대1로 손 붙잡고 말하는 거는 안철수만이 할 수 있는 선거 유세 방법이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이거보다 지금 더 나은 방식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뚜벅이 유세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것이 그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대선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이것까지 해석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너무나 지금 대선이 코앞에 와 있고 그 이후 상황은 지금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건 정계 개편을 의미한 또 다른 측면일 수도 있고 지금 저 예단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죠. 득표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주 잘한 유세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장을 통해서 본인의 후보의 절실함을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초반 이 방법을 채택하는데 당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뭔가 대규모 집회를 할 시기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뚜벅이 유세가 바람직하냐라는 거였는데 실제 해보니까 오히려 성공했다는 내부의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직접 현장에서 맞부딪히는 것 못지않게 지금은 시대가 인터넷 SNS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파급력이 있었다 해가지고 성공적이었다. 다만 이게 혹시 조금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기간이 길었으면 상당히 정말 파괴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해왔던 행보 중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행보 중에 하나였다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뚜벅이 유세라고 하는 게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 방법과는 좀 달라서 이 부분만 좀 따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모두 22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면은 22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22일 동안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했던 대목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직 문재인에게 보내는 표만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경변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홍준표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안철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가도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같이 갑시다 여러분. 단언컨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원일이 기자. 네.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이 가장 강조했던 대목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문재인 후보는 지금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냥 대통령의 그냥 대세론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40% 대통령이라 지금 50%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대세론에 따라서.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보수층이 이제 샤이 보수가 이제 다시 합쳐서 보수층이 다시 집결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셈법을 설명을 들으면은 42대 38로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개혁을 따라서 이제 40%로 자기가 이긴다는 것이고, 전제 조건으로 지금 사전 투표가 끝난 호남 지역에서 60%를 득표한다는 전제 아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금 끝까지 간다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죠.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완주하겠다는 완주, 끝까지 간다는 게 돼 있는 것이고, 심상정 후보 이번에 아주 장사 제일 제대로 잘했죠. 정의당 후보 가장 해피한 후보답게 개혁을 내세워서 젊은 층한테 지금 어필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정리를 해본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든든한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서민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유승민 후보는 옳은 길 가는 보수, 새로운 보수,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 5명의 후보들이 내세웠던 슬로건, 김한은 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혹시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정말 찍을 사람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역대 선거에 비해서 메뉴가 가장 다양한 후보군이 배치된 선거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동 국장이 초반에 이번에 투표율 상승의 요인으로 지지율 후보가 많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점에서는 끌어들이는 후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참고로 다자구도에서 경쟁했던 1987년 13대 대선 때요. 당시 당선이 됐던 노태우 후보가 36.6%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다자구도에서 당선되는 자가 과연 몇 %로 당선이 될지, 그 점에서는 지금 선두를 여론조사에 달렸던 문재인 후보 측이 주장하는 당선권이라든가 지지의 규모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새롭게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뒤쪽부터 얘기하자면 심상정 후보,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을 두고 되게 그동안에 많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뭔가 그 분위기가요, 급진성이라든가 비현실성을 중심으로 각인됐다면은 이번 TV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는 뭔가 좀 컨텐츠가 있고 시원한 발언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언이 돼 있고요. 유승민 후보도 보수 계열로서 보수 개혁, 보수 혁신을 내걸고 있는데 최근에 젊은 세력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문재인 후보, 지금 유승민, 심상정 후보한테 젊은 층의 지지가 어떻게 재배치될까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긴 합니다. 이후에요, 선거가 끝났을 때 이번 지금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 편성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관찰해 볼 대목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동훈 부국장께는 제가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왜냐하면 각 주요 정당에서 현재의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주요 정당의 대변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한 바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역 통합과 정권 교체, 사상 최초로 영호남에서 모두 지지받는 국민 통합 대통령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릴 것입니다. 대선 판세는 이미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을 놓고 다투는 양강 구도로서 2강 1중 2약 구도로 형성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는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이틀 뒤 대선에서는
39%를 득표해 2, 3%가량의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초접전 양상입니다. 세대별 투표율과 유보, 부동층 판별 분석을 통해 판세를 예측한 결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초박빙 양자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투표가 아닌 소신투표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은 2자리로 잡았고 이미 10%는 넘어서지 않았나 기대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에게 던진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다. 각 정당의 판세 평가, 정의당만 솔직하게 뭐 우리가 승리한다, 당선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나머지 네 개의 정당은 모두 우리가 승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자신감이 있는데 그 득표율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많이 따지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경우도 이길 수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좀 전제가 많이 붙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보수표가 완전히 결집한다거나 또는 뭐 심상정 후보가 뭐 2자릿수 이상을 얻는다든가 하는 전제가 붙어서 1, 2%를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여론조사 그 금지 기간 이전의 추세를 보면은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의당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믿음 하에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그 기대했던 만큼의 지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유승민이라는 인물을 우리 정계 그리고 보수층에 확실하게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마지막에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바른정당이 20석, 그러니까 이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앞으로 그 유승민 후보하고 바른정당이 대선 이후에 전국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심 후보가 설사 뭐 2자릿수를 못 받는다 혹은 선거 상황 때문에 그보다 훨씬 설사 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3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메시지를 우리 그 정치권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진보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노동, 청년, 여성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진보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꿨어요. 사실 그동안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 진보는 약간 뭔가 좀 우리랑 동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강남 좌파를 선호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완전히 그 심상정 후보가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를 보면서 사실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위축됐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한계인가라는 분석도 조금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잘하는 걸 보면서 여성 정치인들도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여성 정치인 스스로도 느끼고 많은 유권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론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지만 정의당이 확실하게 선전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보다는 정의당이 좀 더 이념 지향적이고 가치를 위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당이 생존할 수 있다면은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잠시 뒤에 이정미 정의당 그 선대위의 전략계획 본부장 나오시기로 돼 있어서 좀 보고 계시는데 이동 부국장 얘기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리셨을 것 같고요. 원일이 기자, 네. 이제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변수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각 당은 이제 한방 큰 실수, 후보들의 나오는 큰 실수만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하루 남기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각 당의 후보들이 좀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지금 짜져 있는 표심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메뉴가 다양해서 오히려 행복한 고민에 빠진 선거라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선을 선택하는 내가 가장 원하는 후보를 택하는 메뉴가 많아서 고민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지만이 나의 이 소중한 한 표가 갈 그런 가치가 있는 그 후보가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해보면 누가 되든지 간에 40%대 대통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 차기 대통령은 협치, 연정,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초반부터 장밋빛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실인 거죠. 김만우 원장님 변수 마지막으로 아까 투표율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보수 표심이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 굉장히 중요한 막판이 될 거다. 아다시피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른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사드 안보 논쟁이 들어가면서 마치 보수 진보 게임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막판에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이 이번에 대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대선 전국에서 사표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여기 던졌다. 유승민 후보도 소신투표라는 개념을 던졌고 심상정 후보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사표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던졌는데 우리가 사표의 개념을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내 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해드린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시에서) (4시까지) 집중 시사 토크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정미 정의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도훈 전 서울신문 부국장이 얘기했던 세 가지 의미 얘기 들으셨는데 뭐 전적으로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 정치인이 위축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진보 정치에 대한 편견을 심상정 후보가 당당히 깨뜨렸다. 그리고 정의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이정미 의원이 생각하시는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무엇을 유권자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불평등, 불공정, 반칙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투표를 하기 싫어서 안 하셨던 건 아니거든요. 이 현재 정치권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대변해 주지도 못하고 해결해 주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표를 거부해왔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를 통해서 심상정이라면 함께 변화를 꿈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던 것 같고 초반에 그래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기존 표가 저희들한테 왔다기보다는 무당층 안에서 기존의 정치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계층에서 상당히 많이 유입됐고 그것이 주로 20대 청년들과 여성들이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좀 더 많은 주권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심상정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후보 정치권의 소중한 존재고 정의당 역시 소중한 존재인데 이번 대선 지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대선이나 다음 총선으로 좀 밀어주시고 이번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만에 하나라도 이러다가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를 끌고 가는 민주당의 주요 그 캠프 관계자들께서 뭐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가셨죠. 그러니까 뭐 숟가락 후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표론을 자극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은 작년 겨울 5달 동안이나 그 촛불을 들었던 1,800만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의 70% 이상이 확고한 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거나 뭐 소위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저는 이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 위에 그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심상정 후보의 선전이야말로 전체 유권자들에게도 이롭고 저는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좀 이로운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사표론으로 유권자들 한 명 한 명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담아서 이렇게 던지는 표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말씀은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선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가령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승리한다면 네.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존재가 강화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정당이 다른데 네. 심상정 후보가 많은 표를 얻는 게 왜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강화하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몇 차례의 탄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당들이 자고우면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뚝심 있게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탄핵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드 문제도 여러 정당들이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입장을 변화시켰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그 초반에 6차 핵실험이 있다고 한다면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사드 문제를 뭔가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셨죠. 물론 그 후에 다시 뭐 10억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드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관되게 사드가 우리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에 맞지 않는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 수단을 최대화하면서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뭐 TV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이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어떻게 발언하는 것이 표가 더 될 것인가. 우리 당에게 어떻게 더 많은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지가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적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복지는 이만큼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은 이만큼밖에 내놓지 않는 네. 이런 그 비판들을 저희들이 해왔고요. 이 과정이 이후에 차기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들, 개혁의 어떤 그 열망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믿고 가자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번에 두 자릿수를 얻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를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정말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유한국당 적폐 보수 세력을 확실하게 이번에 정치권 바깥으로 좀 퇴출시키는 과정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정부 안에서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개혁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된다는 점에서 얼만큼 그 표를 더 모아주시냐에 따라 그 힘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호소드립니다. 예. 네.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고 네. 또 지금 여론조사가 이미 5월 2일에 실시된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표할 수도 없지만 이미 며칠 전인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 전 초반에는 조금 미약했었는데 네.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그 계기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보세요? TV 토론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후보들은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저희들은 국도를 타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 후보 경선 과정도 다 생중계로 방송이 되면서 뉴스에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일찌감치 뽑혀져 있었는데 전혀 국민들에게 저희들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자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이 시작이 됐고 국민들이 저기 되게 소수당이고 잘 몰랐던 정당인데 진짜 국민 마음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후보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특히 1분 찬스라든가 마무리 발언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후보로서는 귀중한 그 시간을 아무도 대변하지 못했던 성소수자들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심상정을 통해서 내 얘기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TV 토론 끝나고 나면 당사에 불이 납니다. 전화통에. 그러니까 뭐 물론 반대편 지지자들께서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전화들도 꽤 있었지만 다음 토론회 때 우리 영세상인들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고공농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민원성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토론이 열리는 날마다 정의당 당직자들은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 받으시냐고. 네. 텔레비전 토론 얘기하셨는데 가장 유행어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을 지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굳세어라 유승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의당 차원에서라도 그 홍준표 후보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힘을 내라고 했던 겁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자라고 한 적은 없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강간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권 안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후보가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보수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좀 적폐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유승민 후보도 지난 4년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일단 대선 출정권은 그 자격은 얻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대한민국 보수가 건전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보의 바람을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 아마 주요 정당 가운데 선거 비용 가장 적게 지출했죠. 10분의 1 정도. 다른 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 네. 그래서 광고나 이런 거 많이 못 하셨죠. 네, 거의 연설도. 못했습니다. 방송 연설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하신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온라인 광고 네.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밑그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상정 후보가 직접 저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온라인 광고 중에 보니까는 심부름센터 개념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저 광고 정말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저 광고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뭐 전체적인 그 선거 비용이 없다 보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이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인터넷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이었고요. 이쪽 계통에서는 아마 심상정 후보가 최대 강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수치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청년 유권자들에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팀들도 다 청년들이 모여서 이걸 만듭니다. 사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요구들도 요청을 받고 그렇지만 심상정 후보의 철학은 일단 청년 SNS 팀이 하라면 무조건 한다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그 영상도 거리낌 없이 또 협조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저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상정이. 심깨비라는 온라인 광고도 있었습니까? 매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가 나오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 이정미 의원께서는 광고에 출연 안 하셨습니까? 저는 출연은 안 했고요. 주로 우리 심상정 후보가 연기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몇 번 연습 안 시켰는데도 금방금방 잘하세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를 주연으로 여러 편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NG는 많이 안 내셨답니까? 심상정이 이것도 한 3번 만에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대단한 연기력의 소유자. 그 절박함이 다 또 그런 연기력으로 승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광고 찍는 시간 너무 많이 찍으면 또 유세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네. 예,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이정미 의원은 심상정 후보와 인연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 심상정 후보님이 전노협이라는 노동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에 굉장히 멋진 언니가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심상정 후보는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손 한 번 잡아봤던 그게 제가 심상정을 처음 만났던 계기였고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시절부터 꾹 쭉 동지로 함께 일을 해왔고 저에게는 굉장히 또 소중한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노동운동가 그리고 정치인, 이제는 대통령 후보 심상정. 이정미 의원이 보아온 심상정이라는 정치인, 노동운동가는 어땠습니까?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유권자분들이 심상정에게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TV토론에서 말을 잘한다?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일관된 철학, 소신 이런 것이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이제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바꾸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도가 모든 세력들 중에 가장 최하위인 이유도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는 몇 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 어제 했던 말과 내일의 말이 항상 같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대변해 왔다는 점 이것이 심상정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심상정 후보만 말씀을 잘하신 게 아니라 이정미 의원께서도 말씀을 잘하시고 더군다나 말만 잘하신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내용도 충실하다는 그런 감사합니다.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또 어렵게 나오신 자리고 마지막 선거운동 날입니다. 네. 왜 심상정을 지지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죠. 유권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 투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아직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반대의 벽에 갇혀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농민이 국민이면서도 한 번도 호명되지 못하고 국민 아닌 국민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는 변화란 없다. 절망과 좌절에 계속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14명의 남성 후보들 사이에서 박근혜의 실패가 여성의 실패라고 오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상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청년, 여성, 농민, 영세상인,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상정을 다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 수많은 분들을 심상정이 껴안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심상정을 껴안아 주십시오. 심상정을 안아주시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유실되지 않고 더 강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일 꼭 투표장에 나와주시고 기호 5번 심상정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